어떤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어떤 기업 측면의 성공 요인을 봤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가족 측면에서의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 측면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누구하고 일하세요? 우리 세무사님 상속계획 세울 때 저희는 보통 아버님이 아버님이 하시죠? 네, 네.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죠. 예. 세무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영자 아버님 세대하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상속계획을 세울 때 저는 가족을 참여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걸 실천할 사람이 누구죠? 자녀들이잖아요. 네. 그 실천할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이 안 되면 그거는 계획을 혼자 세웠을 뿐이지 실행이 안 되는 계획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게 자녀가 한 명이면 뭐 상관없어요. 그냥 주면 되니까. 두 명 이상이라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를 아이들한테 회사를 갈라줄 건지 아니면 한 사람한테 한 60, 70% 줘갖고 단독으로 운영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둘이 공동으로 경영해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밖에 옵션이 없어요. 네.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본인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경영자들은 그래도 큰 놈이 해 그러고 하나 67% 주고 나머지는 딴 거 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생각에 나눠주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컨설팅을 할 때 그 회사 가서 한번 우리 가족들이 다 한번 모여서 제가 자녀들을 각각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실제적으로 컨설팅 할 때 딸만 셋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딸들이 둘이 회사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똑같이 3분의 2씩 나눠줘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녀들을 셋을 따로 만났더니 큰딸은 이건 뭐 어떻게든지 아버님이 했던 거니까 저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더라고요. 둘째 딸은 아버님이 언니 도와주래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이번에 해외 발령 났는데 나 가서 공부해갖고 딴 일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셋째 딸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어떻게 나누냐면 큰 딸한테 70% 지분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작은 딸하고 둘째 딸, 셋째 딸은 30%씩 지분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개인 자산을 둘째, 셋째한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싸울 일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큰 컨퍼런스에서 한 70대 넘으신 이제 오랫동안 한 30-40년 컨설팅 하셨던 분이 오렌지를 하나 딱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하나를 갖고 와서 오렌지를 두 사람이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시면 안 싸울까요? 어떻게 나눠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오렌지를 가지고 싸운다? 네, 서로 갖겠다고. 그럼 반으로 잘라야죠. 네, 반으로 딱 잘라서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렌지 자른 거 갖고 뭐 했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알맹이 갖고 주스를 만들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껍데기 갖고 잼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알았으면 한 사람한테 알맹이만 주고 한 사람한테 껍데기만 주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윈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윈윈이고 반을 나눠준다는 건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그죠? 누가 만약에 3분의 1을 가져가면 누가 3분의 1을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근데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보고 그 자녀들이 가장 베스트한 솔루션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세금 문제를 위해서 계획을 끼워 맞추죠. 맞아요. 그러니까 회장님들은 내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우리 세무사랑 얘기해갖고 아주 좋은 솔루션을 만들었어 해갖고 하지만 자녀들은 돌아가시면은 전혀 딴 생각들을 갖고 뭐 이견이 있으니까 동의가 안 되는 계획을 해놓고 가시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족 기업들이 승계를 전후해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계속 드는 생각이 결국은 이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야기를 하면은 드러나고 구분이 되고 어떤 얼라이먼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예측으로 그렇겠지 저렇겠지 그냥 불편하니까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발짝 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버님과 자녀 간의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 신뢰에 대한 부분,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다가가기가. 네. 그러면은 조금 캐주얼하게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오랫동안 뭐 이렇게 대화를 안 나누다가 갑자기 노력해서 대화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가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합니다. 오랫동안 이게 뭐 가족의 어떤 그런 분위기랄까 그런 가풍으로 내려오던 그런 분위기를 뭐 한두 명이 아니면 아버님이 잠깐 동안 소통 잘하자 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또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또 심도 있게 저는 가족들 만났을 때 한 명 한 명 만나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아버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자녀들끼리 싸워갖고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묵힌 감정 때문에 이런 컨설팅을 하다 그런 감정이 튀어나와갖고 가족 분쟁이 이제 일어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경영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문쟁이 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나는 게 낫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네. 나면 우리가 한번 좀 수습이 들여다보고 되는.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네. 그리고 제가 했던 어떤 컨설팅 했던 한 기업은 오히려 그 가족끼리 나중에 심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오래된 묵은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묵은 그런 감정들을? 감정들 심리 상담 받고 나중에 화해가 해가지고 계획을 다시 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컨설팅 일입니다. 하시다 보면 거의 심리 상담 영역까지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심리학 공부도 하고요. 네. 제가 MBTI 뭐 이렇게 전문가 과정까지 해갖고 네. 전문 자격증도 받고 왜냐면 가족의 심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게 숫자나 이런 뭐 세금이나 표면적인 이런 거를 맞춰갖고 부분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은 하는 것들이. 아 진짜 이게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 맞닥뜨렸을 때 결국은 감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신뢰에 대한 부분 그동안에 그게 거의 수십 년간 그게 감정 조직이 네. 굳어갖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감정이 조직이 굳어 있는데 이거를 외부 충격을 통해서 조직을 말랑말랑하게 네. 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네. 조금 우리 경영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 가족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자녀들이 20대, 30대일 경우는 그럴 때는 좀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한 자녀들이 40대, 50대로 넘어가면요. 제가 말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미 너무 굳어져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뭐 자산을 다 넘겨주고 뭐 지분을 넘겨주고가 준비가 아니라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이런 걸 제가 준비라고 본다면 그런 거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어갖고 이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업승계에 대한 가족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네요. 제가 네. 가업승계를 하는 상황은 네. 아니지만은 저희 어린 자녀들하고 소통이라든지 갑자기 또 감정이라든지 그럼요. 네, 그런 네, 부분들도 네. 갑자기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네. 나는 것 같습니다. 참 절세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어떤 기업 측면 말고 가족 측면의 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자녀들을 참여시키라는 거고요. 두 네. 번째는 가족을 넘어서 가문의 관점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녀가 셋이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라고 표현하세요. 본인과 세 자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세 가족인 겁니다. 한 가족이 아니라 이미. 그러면 두 가족 이상의 가족이 결합되는 건 우리가 가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2대 3대로 가면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아지죠. 해외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이제 100년 기업을 위한 승계 전략이라서 정말로 해외에서 100년 넘은 기업들만 어떻게 100년 살아남았는지 연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0년 넘은 기업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에르메스 같은 것도 5대까지 간 가족 기업입니다. 그래서 3, 4대, 5대까지 걸치다 보면 지분을 갖고 있는 가족이 수십 명이 돼요. 나눠서 계속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근데도 이 에르메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대까지 오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백 하나 살려면 몇 년 기다려야지 산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자녀들이 한 수십 명씩 지분을 나눠 갖고서 잘 지내는지 그걸 이제 제가 좀 들여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해외 명문 그런 가족 기업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 아까도 제가 시스템 얘기를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가족에도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총회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4대, 5대들이 주로 현업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어떤 한 지역에서 만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들을 재확인시켜주고 그다음에 가족법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떤 뭐 갈등이 있을 때 따라야 되는 어떤 뭐 분쟁 예방을 위한 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또 아니면 주식을 어떻게 서로 사고 팔고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한 40년
40명, 50명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데 5대들이 주식을 팔 때는 반드시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고 가족이 산다 그러면 가족 내에서 팔아야 된다. 네. 아닐 때만 밖에다 내다 팔 수 있다고 가족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또 가족들은 자녀들한테는 모든 자녀가 다 가족이라고 해서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할 수는 없고 가족 중에서도 아주 능력 있는 자녀 이런 자녀들만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받고 들어와서 정말로 검증이 되면 경영자를 가족이 하지만 검증이 안 되면 가족은 그냥 주주로만 남아있고 결국은 전문 경영을 쓰면서 가족이 전체 이사회에서 활동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걸 구체화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여서 총회 때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문으로서 일체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3대, 4대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에르메스는 한 5대 왔다 그러지만 머크라고 제가 또 책에도 소개했는데 300년 동안 머크에는 지분을 100몇 명이 갖고 있습니다. 상장을 70%는 가족이 갖고 있고 30%만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70%를 100여 명이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12대 3대인데 너무나도 잘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기업으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100년 이상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 사례를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 연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현실과 많이 달라져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어떤 향후에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다. 유대인의 어떤 그 훌륭한 가문처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 EBS 채널을 잠깐 한번 봤었어요. 봤는데 거기는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분위기를 보고서 어떤 유대인 명문 가문처럼 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환상이 깨졌어요. 우리 아들이 막 뛰어놀고 앞에서 제쳐놓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좀 많이 다르구나. 그래갖고 진짜 엄청난 많은 노력과 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는 잠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우리네 현실은 그게 또 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뭔가 역사적 배경도 있고 이 성장했었던 시행착오가 급성장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사님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네. 현실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좀 많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인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구 쪽에서 이런 걸 잘하는 거는 그들은 계약 관계에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익숙도 해 있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아주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부모님 세대나 윗세대가 정하는 거를 밑엔 따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창업 세대가 오픈해서 이렇게 뭔가 제도를 만들고 또 내려놓으시고 자녀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듣기도 하시고 자녀들이 스스로 뭘 만들어 보기도 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야지만 이런 게 뭔가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체계도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결정 내가 다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죠. 말씀하신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박사님 말씀 중에 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 내에 기업 내에 어떤 규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도 뭐 기업을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가끔 나름 아는 척을 하지만은 박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기업을 컨설팅 자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얘기겠다 싶기도 하지만 저 자체를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기업 측면에서 4가지, 그다음에 가족 측면에서 3가지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어떤 요인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밖에 어떤 좀 조심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요인을 말씀드린다면 은퇴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은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경험도 녹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검증된 논문이나 이렇게 나온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많고요. 제가 연구한 해외 사례들도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기업 승계를 저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퇴하지 않고 경영자들이 계속 머무르려는 맞아요. 이게 승계 저해 요인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은퇴가 어려운 것 같으세요? 우리 세무사님 생각에는? 그거는 저는 인생은 등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거든요. 네네. 모든 관계도 그렇고 그러한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5세의 아버님이 매일 아침 7시, 9시에 정시 출근하시고 5일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뭘까요? 그거를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갖고 뭐 이틀은 나오시고 뭐 또 3일은 나오시고 나머지 2, 3일은 뭐 여가를 즐기신다든지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과거의 20년, 30년 동안의 그 패턴인 것 같아요. 그 패턴이 편했고 건강했고 그 부분이 어떤 그 마치 뭐 창업의 어떤 함정처럼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은퇴를 못 하시는 일하는 게 뭐 건강하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편의상 못 네.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 건 아닌가. 뭐 현실적인 것도 있긴 네. 하겠지만.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경영자들 만나보면 경영자들은 이 회사를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하고 일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키우느라고 30년이면 30년, 40년 어떤 분은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선을 절마들면서 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떠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기업을 떠나서 내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놀 줄을 모르세요. 놀아보지 않으셔서. 맞아요. 일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창업자가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70인데 50대랑 똑같은 양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놓고 싶은데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창업자 함정에 빠진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이거 놓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것을 기업에다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인 자산을 못 모으신 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기업은 큰데 개인은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다가 급여라든지 생활비도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은퇴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회사에서 후계자가 10년 동안 승계를 하면서 부사장이 됐습니다. 부사장이 됐는데 아버지하고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고 회사를 떠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부사장이 됐는데도 지금도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어떻게 지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와서 그거 아니다 하고 없애버리시고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뭘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없었던 게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모든 얘기한 게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둬갖고 거기도 회사를 문을 닫은 회사를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회사들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만큼 권력을 이양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만약 이사 정도쯤 되면 내 일에 한 반은 덜어주고 자녀들이 부사장 정도 되면 내가 하는 일에 한 70% 덜어주고 자녀들이 경영자가 되면 한 95% 정도 덜어주고 한 5% 정도만 큰 일만 봐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 이사까지는 잘 갑니다. 한 50% 정도까지. 그 다음에 안 놔요.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영자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미국에는 이제 체크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네. 체크에다가 내가 도저히 체크에다 더 이상 사인 없으니까 네가 이제 회사를 맡아라 라고 했는데 이미 아이들이 70대인 거예요. 아버님 저도 은퇴 준비해야 됩니다. 조큰데 네.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이게 경영자들이 적정한 시기에 은퇴하지 않는 거는 승계에 진짜 정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고객분들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게 말로만 해서는 전혀 판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네. 보이는 수치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드려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장단점이라든지 절세액을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드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기업의 시스템, 업무 위임, 그다음에 은퇴를 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으로 은퇴를 준비하신다고 그러면은 뭐 60세, 65세, 뭐 70세 구간에 따라서 그때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아버님이 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러한 롤 모델을 제시를 하고 가이던스를 줘서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해? 나는 이게 좋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70세, 뭐 75세까지 일을 하시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깨달을 시간이 아까 필요할 몇 것 가지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녀한테 어떤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의사결정을 해보면서 실수도 하고 또 그렇게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자녀의 성장을 굉장히 막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로 의존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하던 방식이 맞다는 게 너무 강하게 이제 들어와 있으면 그 변화에 본인이 따라가지 못해서 네. 오히려 회사를 더 낭패를 빠뜨릴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승계를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자녀가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다. 믿업지가 않다라는 게 크거든요. 아, 그것도 참 네. 굉장히 현실적인 네. 이야기인데요. 아, 자녀가 아버님 봤을 때 수준이 뭐 90%도 있고 70%도 있고 50%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100%는 다다르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자녀의 수준이 50에서 뭐 70이 되고 90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버님의 그 포션 자체도 반대적으로 처음에는 뭐 50을 관여했다가 그다음에 30을 관여했다가 10만 관여하게끔 그렇게 좀 반비례 관계가 좀 돼야 될 것 그런 생각이 들긴 근데 하네요. 하나 이건 조금 이제 이 승계하고 어쩌면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녀가 뭐 못 믿겠다. 자녀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별이 되시면 과감하게 파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 능력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네. 이렇게 파악되는 되는데 자기가 맡을 수 없는 회사를 맡아서 하면 굉장히 본인한테도 삶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일 수 있고 또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가 나중에 망가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가족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고려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첨언한다면 만약에라도 팔 기회가 있으면 언제 팔면 좋을까요, 회사를? 저도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 네. 숫자가 괜찮게 나왔을 때 네. 지표가 저는 그때 그냥 쉽게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테 주기 아까울 때 팔아라. 아, 남 주기 아까울 때 팔아야 살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럼요. 내가 이거 힘들겠는데 하면 아무도 안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나갈 때 팔아서 그거로 다음을 자녀들이 또 원하는 거, 자녀들한테 맞는 거를 준비해 주시는 게 낫고 일본에서는 그래서 가업 승계도 M&A도 가업 승계로 들어갑니다. 사업 승계라고 하거든요. 일본에는 네, 네, 네. 사업 승계 일환이 들어가요. 왜냐 승계라는 거는 여기 우리가 가짜를 써서 가업이라 그래갖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 승계라고 관점을 보면 네. 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영속성이라든지 지속 가능, 온고잉 컨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안 되면 기업이라도 다른 사람이 파서 그게 이 지속 가능한 것도 그렇죠. 승계다라고 그런 브랜드가 일본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예, 아예 그렇게 그 승계의 하나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가업 승계를 준비해서 가족한테 넘기려면 이런 거를 조심하시고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아니다 하면 이제 기업 승계를 M&A까지도 고려하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가업승계 상담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뭐 얘기하다가 혹시 회사 매각을 하면 세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게 또 세법상 밸류가 있고 M&A도 매각 금액이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친한 기업 승계를 하는 2세분들, 3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점점 뭐 10년 전에 비해가고 5년 전에 비해가고 점차 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의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도와드리고는 있는데요. 아, 박사님, 그럼 이상 가업승계 성공 요인 7가지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기업으로 계속 유지, 성장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남아야 된다. 그리고 네. 가족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해서 승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숙제 아닌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7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네. 창업자분들에게 어떻게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냉정한 좀 조언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후계자한테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럼 강의를 하면 후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강의를 우리 아버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마음을 열고 세무사님 앞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너무 네. 세무에 몰입되지 마시고 맞습니다. 예, 세무도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을 오픈하시고 또 제 책도 이렇게 보시면 그 책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써 있고요. 지금 네. 제가 또 이제 3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책이 나오면 조금 더 쉽게 네.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영자들이. 그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제가 이제 박사님하고 개인적인 인연 된 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을 뵙고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오히려 강의를 할 때 세무적인 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박사님께서 오늘 이야기 주신 부분들은 기술로 해결되는 문제가 네, 아니지 네. 않습니까? 이 정신적이고 그다음에 가치관적인 본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좀 되셨기를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은 한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네. 그 기존에 나오신 책이나 새로 나올 책이 또 나오신다고 하게 되면은 또 초청 드려갖고 네, 좋은 알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철의 부자학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가업승계 전문 컨설팅을 하시는 김선아 박사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